한겨울, 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산길 위로 검은 차량이 느리게 올라오고 있었다. 타이어가 눈 위에서 미끄러지고 나무 가지에 쌓인 묵은 눈이 바람에 떨어졌다. 차량은 산길의 끝에 있는 윤가 산장을 향해 나아갔다. 수십 년간 비워진 채 봉인돼 있던 그곳으로. 산장에 불이 들어왔다는 건 누군가 돌아왔다는 뜻이지.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얼마 전 재계의 거물 윤재만 회장이 90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6.25 전쟁 이후 무일푼에서 시작해 광산업과 부동산으로 거대 재산을 일군 한국에 숨은 재벌. 그의 죽음과 함께 자녀들의 주소로 한 통의 봉투가 날아들었다. 산장으로 모이시오. 유 원장이 그곳에 있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했다. 그곳은 40년 전 대형 화재가 발생한 장소였다.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누구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윤 회장이 남긴 마지막 지시 앞에서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산장에 도착한 사람은 장남 윤태준이었다. 대한그룹 부회장으로 그룹 전체를 사실상 실질 지휘하던 인물.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낡은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겨우 이런 곳으로 다시 부른 이유가 뭘까? 마지막까지 계산적인 분이야. 그리고 이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인생이란 욕망을 쫓을수록 빈손만 남는 것인지도. 그는 모든 걸 손에 쥐었지만 결국 무엇이 남았나? 뒤이어 둘째, 윤미라가 도착했다. 문화예술계에서의 평판과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하며 살아온 그녀는 고급 코트를 벗어걸고 조용히 집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쓸쓸한 미소가 맴돌았다. 이 안개 낀 공기. 40년 전이랑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셋째 아들, 윤도현은 가족 중 가장 멀어진 인물이었다. 젊은 시절의 방황 끝에 가족들과 단절됐던 그는 오랜 망설임 끝에 이곳으로 향했다. 눈을 맞으며 조용히 산장 앞에 선 그의 표정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를 부른 이유. 설마 용서라도 하려는 건가? 숨겨진 과거는 결코 그대로 묻히지 않는 법이지.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야. 3명의 자녀,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하나둘 모여들었다. 고급 차량들, 명품 코트, 긴 침묵과 눈빛의 교환. 산장은 그들을 담기에 지나치게 조용하고 낯설며 차가운 공간이었다. 현관 앞엔 아직 녹지 않은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40년 전 그 방에서 일어났던 불길한 사고. 그때 사라진 인물과 침묵한 가족들. 모두가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식탁엔 이미 인원수만큼 준비된 따뜻한 물컵과 손수건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미리 와서 준비한 듯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윤태준의 아들 윤세진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창가에 서서 바깥 설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국에서 MBA를 수료하고 귀국한 엘리트 금융인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는 어떤 계산이 담겨 있는 듯했다. 윤미라의 딸 강하영은 소셜미디어에 귀족적인 생활상을 자랑하는 사교계의 스타였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무릎담요로 다리를 감싸며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 혹시 유 원장을 쓴 게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냐? 그럴 리 없어. 아버지는 자신이 주도하지 않는 일엔 손도 안 댄 분이야. 그래서 더 불안한 거야. 우릴 왜 여기에 불렀는지 확신이 안 서. 윤도현의 아들 윤도율은 산장 구석의 소파에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그는 가족 모임에 거의 나오지 않았던 조용한 성격의 청년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산장에 대한 불안함을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등장한 윤 회장의 오랜 비서, 최 실장, 등에 먼지가 쌓인 오래된 서류철을 조심스레 들고 와 모두가 모인 거실에 섰다. 회장님의 유언장 낭독은 자정에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산장을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말을 아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리는 거실. 그리고 각자의 머릿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한 의문과 경계심. 도대체 아버지는 왜 이곳에서, 왜 지금 우리를 다시 불러 모은 걸까? 이건 단순한 상속 싸움이 아니야. 아버지는 지금 우리 모두를 시험하고 있어. 인간은 선택의 순간에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 싶은 걸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산장 밖에서는 갑작스레 폭설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눈보라 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며 그들을 완전히 바깥 세상과 단절시켰다. 산장은 이제 탈출구 없는 무대가 되었다. 욕망이 눈보라처럼 몰아치는 이 공간에서 그들은 과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직면할 수 있을까? 마치 보이지 않는 화자가 속삭이는 듯 창문을 때리는 눈보라 소리가 더욱 거세게 울렸다. 자정, 산장 벽난로 위에 오래된 시계가 12번의 종을 울렸다. 가족들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긴 소파와 낡은 테이블 위엔 가죽으로 감싼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서류철은 마치 폭탄처럼 느껴졌다. 누가 먼저 손을 댈지도 모를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조용히 입을 여는 한 사람. 윤재만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본인은 자필로 작성하였고 법적 공증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은 오직 여기 모인 가족 여러분께만 공개됩니다. 최 실장은 조심스럽게 유언장을 펼쳤다. 종이 위로 또렷하게 남겨진 회장의 필체. 그 첫 줄이 낭독되는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이 유언장을 통해 나의 전 재산과 남겨진 자산을 오직 한 사람에게만 상속한다. 단 한 사람. 그 말에 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계산을 시작하는 사람들. 무슨 말씀이십니까? 총 자산이 3조가 넘는 회장님 재산을 단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넘긴다고요? 그의 이마에 짙은 주름이 새겨졌다. 회장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지금 이 자리엔 없습니다. 없다. 그 말에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고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혹시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소문 사실이었던 건가요? 그런 얘기. 예전에도 돌았어. 일본에 있다는 아버지의 옛 연인. 수십 년 동안 꺼내지 않던 이야기들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했다. 윤 회장의 과거를 기억하는 자와 일부러 외면했던 자들. 그 진실의 조각들이 가족들의 머릿속에서 움직였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여기 모인 겁니까? 이 추운 산장까지 와서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소식을 들으라고요? 세진아, 진정해. 욕망이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해선 안 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야. 그러나 유언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회장님은 생전에 이 산장 어딘가에 또 하나의 비밀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이 유언장은 여러분 중 누군가가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숨겨진 유언장, 정식 유언장 외에 또 하나의 메시지. 그것은 상속자를 특정할 결정적 단서이자 윤 회장이 남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찾으면 내가 상속자란 얘기인가? 그게 당신들 계획이야? 왜 굳이 숨겨? 그냥 이름만 적으면 될걸. 윤도현이 미심쩍어했다. 그게 아버지의 스타일이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움직이게 하고. 윤미라가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의 삶이 게임이었던 것처럼 죽음마저 우리에게 게임으로 남기신 거야. 그 순간 최 실장이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모인 가운데 작은 열쇠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회장님께서 직접 건네주신 유품 보관함의 열쇠입니다. 위치는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금속 열쇠 하나. 그 열쇠가 열게 될 또 다른 비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짜 유산. 강하영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게임 역시 할아버지답네요. 늘 사람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움직이는 걸 즐기셨으니까. 하영, 조심해. 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지도 몰라. 윤도율은 조용히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좀 쉬겠습니다. 내일부터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덧붙였다. 진실은 언제나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일 뿐이죠. 가족들은 조용히 일어나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엔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유언장은 반드시 내가 찾아낸다. 윤태주는 속으로 다짐했다. 상속자는 내가 될 수밖에 없어. 이 그룹은 내 손으로 키웠고 내 방식대로 지켜낼 거야.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선 의문이 들었다. 이 모든 권력과 부우,
정말 내 영혼을 팔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윤미라는 생각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야. 아버지는 마지막에 누구에게 가문을 맡기려 한 걸까? 그토록 집착했던 가문이란 이름 아래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었던 적이 있긴 했을까? 윤도현은 냉소적으로 바라보았다. 다들 속셈만 가득하군. 그래도 난 이번엔 끝까지 지켜볼 거야. 진짜 진실을, 과거의 그림자가 얼마나 길게 드리워져 있는지. 그날 밤 산장엔 다시 눈이 쌓였다. 그러나 그 눈보다 무거운 건 숨겨진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윤 회장의 마지막 의도였다. 아무도 모른다. 그 숨겨진 유언장이 이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를. 인간의 선택은 강물과 같아서 일단 흐르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들이 과거에 심어놓은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다. 산장 창문을 두드리는 눈보라 소리가 마치 오래된 저주처럼 들려왔다. 산장 2층, 복도 끝, 다른 방들과 달리 그 방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문 앞엔 오래된 자물쇠와 함께 희미하게 긁힌 흔적이 남아 있었다. 어린 시절, 가족들 사이에선 이 방을 금기의 방이라 불렀다.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40년 전 큰형수의 죽음 이후, 이 방은 철저히 봉인되었다. 그 방을 누군가가 다시 바라보고 있었다. 여긴 그때 불이 시작된 방이었지. 그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의 그림자가 어렸다. 우리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과거를 파묻으려 했던가.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그 무게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법이지. 도연은 조용히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확실히 누군가 한 차례 열려본 흔적이 있었다. 도연은 긴 숨을 내쉬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다음 날 아침, 윤미라는 부엌에서 최 실장을 붙잡고 물었다. 아버지가 숨긴 유언장 혹시 그 방에 있는 거 아냐? 우리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그 방. 저는 그 방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생전에 그 문은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윤태준이었다.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윤태준은 손전등 하나를 들고 2층 복도를 조용히 걸었다. 문 앞에 선 그는 망설임 없이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찰칵 자물쇠가 열리고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40년간 굳게 닫혀있던 공간의 내부가 서서히 드러났다. 방 안은 오래된 먼지와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다. 책상이 있고 오래된 화장대, 그리고 침대 머리맡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엔 윤 회장, 큰형, 그리고 한 여인.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러나 눈동자는 어디에도 시선을 두지 않은 듯 공허했다. 개형수, 이정민, 그는 숨죽여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옆엔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표지에 적힌 이름, 이정민, 큰형수의 이름이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 그녀가 남긴 일기였다. 이 산장은 감옥이다. 나는 여기서 숨을 쉰 적이 없다. 아이는 절대 이 집안에 묶여선 안 된다. 윤태준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무언가를 알게 된 듯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지?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사라진 그 존재, 그리고 다시 찾아든 침묵. 윤태준은 재빨리 일기장 한 페이지를 찢어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다. 문을 닫고 자물쇠를 다시 채우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죄는 강물처럼 흘러 결국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는구나. 우리가 지은 죄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윤미라가 조용히 물었다. 누군가 어젯밤 2층에서 인기척이 있었어. 그 방에 들어간 거 오빠 아냐? 윤태준은 침묵했다. 그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을 뿐이다. 이제는 말해야 해. 40년 전 그 불 정말 사고였어?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이 서로를 향하고 있지만 정작 진실은 아무도 내뱉지 않았다. 그러나 윤태준은 알고 있었다. 그날의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 아버지는 항상 완벽한 통제를 원하셨어. 하지만 큰형수는 그런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자유로운 영혼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불이 났다고? 난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다만 그 방에선 늘 큰형수와 아버지의 말다툼이 들렸다는 것만 기억해. 가끔은 모르는 것이 축복일 때도 있지만 진실을 외면한다고 그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말다툼. 무슨 내용인데? 그건 윤태준의 말이 끊겼다. 아이에 관한 거였어.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형수가 임신했었어. 그런데 그 아이가 형의 아이가 아니라는 소문이 있었지. 윤도율이 갑자기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도율, 괜찮니? 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방에 좀 있을게요. 금기의 방은 이제 열렸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온 건 잊힌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가려졌던 진실의 조각이었다. 그녀는 죽은 게 아니다. 큰형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나 형수 이정민은 그 불길 속에서 생존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그녀를 지웠다. 그리고 그 진실은 윤 회장이 남긴 숨겨진 유언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덮고 우리가 누구인지 규정한다. 그러나 용기를 내 그 그림자와 마주할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빛을 볼 수 있다. 산장의 오래된 벽시계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알리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산장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깨는 건 어른들이 아닌 젊은 세대였다. 윤 회장의 손자들. 겉으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듯했지만 그들 역시 오래전부터 움직일 준비를 해왔다. 첫째 손자 윤세진 32세. 윤태준의 외아들로 미국에서 MBA를 수료하고 귀국한 엘리트. 그러나 사업보다는 투자 자산 관리에 더 관심이 많았다. 이건 단순한 유산 싸움이 아니야. 그 숨겨진 유언장만 찾으면 실질적 지배권이 내 손에 들어와. 우리가 쫓는 것이 진정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욕망인지 가끔은 그 경계가 흐릿해진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회장의 비밀 계좌를 추적해왔다. 회장의 개인 메일과 코퍼레이트 시스템에 접근한 것도 그가 먼저였다. 반면 둘째 손녀 강하영은 달랐다. 윤미라의 딸. 외모와 언변, 이미지 메이킹에 능한 SNS 스타.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매우 냉정하고 치밀했다. 이 집안에서 여자들은 늘 들러리였어. 하지만 이번엔 달라. 엄마도 나도 더는 배제되지 않아. 권력이란 건 스스로 쟁취하는 거야. 기다린다고 누가 선물처럼 주는 것이 아니라. 하영은 조용히 윤세진에게 접근했다. 가족회의 이후 산장 뒤편의 서고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오빠가 원하는 건 통제권, 내가 원하는 건 영향력. 서로 손잡으면 둘 다 얻을 수 있어. 그럼 협상하자. 대신 먼저 움직이는 건 너야. 인간의 본성은 이중적이야. 우리 역시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권력을 탐하고 있으니 둘은 곧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영은 몰래 최 실장의 방에 들어가 비서의 수첩을 훑어보았다. 거기엔 회장 개인 금고, 토지재단, 서명 일자 등의 키워드가 정리돼 있었다. 아버지조차 모르는 정보들. 역시 실권은 비서들이 갖고 있었어. 하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한편 세진은 장비를 꺼내 윤 회장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해킹했다. 암호를 푸는 데엔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도청 기록, 계좌 로그인 기록, 해외 IP 접속 이력. 이건 그냥 상속이 아니라 기업 승계 구조야. 이렇게 평생을 쌓아온 부와 권력. 그런데 할아버지의 말년에 보이는 허무함은 무엇이었을까? 전부 얻고 나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는 회장의 노트북에서 몇 개의 파일을 자신의 USB로 복사했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모든 걸 지켜보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셋째 손자, 윤도율 25세. 윤도현의 아들이며 어릴 때부터 가족 모임엔 거의 나오지 않았던 존재. 유일하게 산장에서 자란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낡은 방에서 조용히 한 권의 앨범을 꺼냈다. 그 안엔 회장과 큰형수 이정민,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아버지는 모른다. 내가 어릴 적 이곳에서 뭘 봤는지. 도율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피하는 것보다는 낫다. 우리 가족은 너무 오랫동안 진실을 회피해왔어.
도율은 조용히 움직였다. 다른 형제들이 기술과 정보로 싸우는 동안 그는 기억과 경험으로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그날 밤 세진과 하영은 산장 지하 창고를 찾았다. 지하엔 오래된 금고 하나가 있었고 그 앞엔 숫자 패드가 달려 있었다. 비밀번호. 회장님 생일도 아니고 기업 등록일도 아니야. 뭐지?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 순간 하영이 한 문장을 꺼냈다. 혹시 그 여자의 생일? 큰엄마. 잠시 망설이다가 세진이 숫자를 입력했다. 그리고 금고는 열리지 않았다. 네, 틀렸어. 하지만 큰엄마가 뭔가 열쇠를 쥐고 있는 건 확실해. 두 사람이 다시 비밀번호를 시도하려는 순간 갑자기 지하실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다. 빨리 숨어. 둘은 재빨리 창고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곧 지하실에 들어선 인물은 박상철이었다. 산장관리인으로 윤 회장 생전부터 이곳을 돌보던 조용한 중년 남성이었다. 박상철은 주변을 경계하듯 살펴본 후 금고 앞에 섰다. 그는 주저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금고는 소리 없이 열렸다. 세진과 하영은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박상철은 금고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어 살펴본 후 다시 넣고 금고를 잠갔다. 그리고 놨던 길로 조용히 사라졌다. 봤어? 그 관리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회장님과 그가 무슨 관계인지? 하영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더 중요한 건 금고 안에 뭐가 있었느냐야. 그가 꺼낸 봉투, 숨겨진 유언장일지도 몰라. 두 사람이 지하실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윤도율이었다. 그는 두 사람을 보고도 특별한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라졌다. 저 녀석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 도율은 항상 모든 일에 무관심한 척하지만 사실 가장 많은 걸 알고 있을지도 몰라. 인간 본성의 이중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있어. 그 시각, 도율은 산장 뒤편 오솔길 끝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엔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편지, 그리고 그 편지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땐 모두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도율은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산장으로 천천히 걸어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리 단단한 결의를 담고 있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지. 과연 우리 가족은 자신들의 선택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 손자들의 음모는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그 음모는 이제 단순한 유산 쟁탈전을 넘어 한 세대의 복수로 번지려 하고 있었다. 욕망은 불꽃과 같아서 처음엔 빛을 주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재로 만든다. 그들의 불꽃이 이 산장을 다시 한번 뜨겁게 태울 때 과연 누가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눈 덮인 산장의 창문에 비친 달빛이 마치 과거의 영혼처럼 차갑게 반짝였다. 철원에 고립된 산장의 창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폭설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이 된 밤이었다. 윤재만 회장의 가족들은 긴장감 속에서 각자의 방에 머물고 있었다. 오후의 격한 대립 이후 누구도 쉽게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다. 이 눈이 언제 그칠까요? 관리인 박상철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기상청에선 최소 이틀은 더 내릴 거라고 했어. 도로가 완전히 막혔으니 우리 모두 여기서 견뎌야 해. 식당에 모인 가족들의 저녁 식사는 어색함으로 가득했다. 윤태준의 아들 윤세진은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산속 깊은 곳이라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삼촌, 비상통신 장비는 없나요? 윤도현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있지만 지금은 필요 없어. 곧 눈이 그치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때로는 고립이 우리에게 진실과 마주할 기회를 주기도 하지. 강하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좀 쉬겠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영아, 괜찮니?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단순한 피로 이상의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윤태준은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었고
윤도현은 벽난로 앞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선택의 결과는 항상 우리에게 돌아오는 법이지. 아버지도, 형도, 우리 모두 우리가 내린 선택의 파도 위에 서 있을 뿐이야. 밤 11시 갑자기 비명소리가 산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에요? 모두가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갔다. 세진의 방이었다. 문은 열려 있었고 하녀 김복희가 문 앞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세진 도련님이 김복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안으로 들어간 윤태주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세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반쯤 마신 위스키 잔이 있었다. 누가 빨리 구급상자를 가져와!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소용없었다. 세진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독살이에요. 이런 증상은 독약 때문이에요. 방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무슨 소리야? 누가 어떻게? 윤태준이 격분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도 묻어 있었다. 세진아, 내 아들. 그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중얼거렸다. 엄마, 지금 우리 중 누군가가 강하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윤도현이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독설로 완전히 고립된 이 산장에는 우리 가족과 직원들 뿐이야.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지. 즉, 세진을 독살한 사람은 우리 중 한 명이라는 거군.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업보인가? 과거의 잘못이 현재에까지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인지. 산장 거실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폭설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들 중 누군가는 살인자였다. 하지만 누구일까? 그리고 왜 세진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을까? 세진의 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공존했다. 그럴 필요 없어. 이건 분명 사고야. 세진이 실수로. 큰아버지, 세진의 입에서 나온 거품은 명백한 독살의 증거예요.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우리 중 누군가가 세진을 죽였고 그 사람은 아마도 비밀 계좌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세진은 오늘 오후에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폭설은 계속되었고 산장 안의 온도는 점점 더 차가워져 갔다. 당장은 세진의 시신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해요. 범인이 또 누군가를 노릴지 모르니까요. 윤도현은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박 관리인, 지하실에 시신을 옮기고 문을 잠가둬. 그리고 모두 각자의 방에서 문을 잠그고 지내. 내일 아침 다시 모이자. 그날 밤 누구도 편히 잠들 수 없었다. 각자의 방에 갇힌 그들은 문을 굳게 잠그고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품은 채 밤을 지새웠다. 세진의 죽음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눈 내리는 산장에서 오래된 비밀과 진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강하영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세진이 준 USB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들이 함께 찾아낸 정보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홀로 남겨졌다. 그리고 자신도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탐욕의 덫에 걸린 것일까? 진실을 아는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창밖으로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의 영혼이 괴로워하는 울음소리처럼. 세대를 넘어 흐르는 업보의 강물은 결국 현재의 강둑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홍수 속에서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산장의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진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산장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거실을 비추었다. 폭설은 잠시 그쳤지만 산장으로 가는 도로는 여전히 눈에 파묻혀 있었다. 가족들은 하나씩 거실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다. 경찰에 연락은 해봤지만 도로가 뚫리기 전까지는 올 수 없대요. 윤태주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 그의 모든 것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씀하셔야 해요. 세진이 알고 있던 것, 그 비밀 계좌에 대해서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윤태주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서려 있었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아버지가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지.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는 대학 친구 3명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어. 김정우, 박민석, 그리고 이상훈. 그들은 모두 야망이 컸고 성공을 꿈꿨지. 하지만 사업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어.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어. 정당한 방법으로는 회사를 살릴 수 없었지. 그때 아버지, 친구 중 박민석 아저씨가 한 제안을 했어. 불법적인 방법이었지만 그것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 어떤 방법이었나요? 기업 자금을 빼돌려 해외 비밀 계좌에 보관하는 거였어. 세금을 피하고 그 돈으로 더 큰 이익을 남기는 거지. 그들은 그렇게 했고 결국 회사는 살아남았어. 하지만 계좌에 관한 정보는 그들 넷만 알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우 상훈 아저씨들이 사고로 죽었지. 연이은 두 사람의 죽음이 의심스러웠지만 당시에는 그저 불운한 사고라고 생각했어. 윤미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사고, 그때 이 산장에서 일어난 화재와 관련이 있는 거야. 윤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날 밤 정우 상훈 아저씨들은 이 산장에 와 있었어. 그리고 화재가 일어났지. 그리고 큰형도 그 화재 얼마 후에 교통사고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박민석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어요? 10년 전에 죽었어. 하지만 죽기 전에 그는 아버지에게 고백했어. 정우와 상훈의 사고,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고. 방 안에 충격의 파도가 퍼져나갔다. 박민석 할아버지가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윤태주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내 아버지가 한 일이야. 그 순간 가족들의 표정이 공포와 충격으로 바뀌었다. 할아버지가 살인을? 아버지가 직접 손을 댄 건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가 사람을 고용해서 그들을 제거했어. 아버지는 탐욕에 눈이 멀었었어. 그 돈, 그 권력, 모든 것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야. 그의 욕망이 불러온 비극이었지. 그래서 세진은 왜 죽었어요? 그도 이 비밀을 알게 된 건가요? 윤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진은 할아버지의 노트북을 해킹해 모든 것을 알아냈어. 그리고 어제 저녁 그는 나를 찾아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 그는 그 비밀 계좌의 돈을 찾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 했던 거야. 그리고 큰아버지가 그를 독살했어요? 아니, 난 내 아들을 사랑했어.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세진은 내 전부였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슬픔이 묻어났다. 그때 갑자기 김복희 하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어젯밤에 본 건데 모두의 시선이 김복희에게 향했다. 누군가가 세진 도련님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왔는데 누구였어? 김복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사람을 가리켰다. 관리인 박상철 씨였어요. 모든 시선이 박상철에게 쏠렸다. 그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도련님에게 술을 가져다 드리러. 거짓말 마! 너! 설마 내가... 박상철은 갑자기 표정이 변했다. 공포와 당혹감 대신 그의 얼굴에는 냉정함이 서렸다. 맞아요.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건 수십 년에 걸친 업보의 연쇄, 인과의 고리였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야? 저는 박민석의 아들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모든 진실을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윤재만 회장이 어떻게 그의 친구들을 배신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는지를. 박상철의 눈에는 오랜 증오가 서려 있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집에 들어왔어요.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무슨 죄가 있다고? 세진 도련님은 불행히도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저에게 협박했습니다. 제 정체를 폭로하겠다고. 또한 그는 비밀 계좌의 돈을 자신이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 돈은 제 아버지의 몫이기도 했는데 말이죠. 내가... 윤태준이 분노로 떨며 박상철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윤도현과 윤도율이 그를 붙잡았다. 제 계획은 윤재만 회장의 비밀을 모두에게 폭로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박상철은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정의와 복수 사이의 경계는 때로 너무나 모호합니다. 그때 갑자기 위성 전화가 울렸다. 윤도현이 전화를 받았다. 경찰이 도로가 뚫렸대요. 곧 여기 도착할 거래요. 박상철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정의는 실현되는군요. 비록 제가 생각한 방식은 아니지만 윤태주는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다.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아버지의 범죄를 알고도 침묵했고 그 돈으로 기업을 키웠어. 이제는 내 아들까지 잃었어. 모든 권력과 부, 결국 내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아들은 잃었고 내 영혼은 메마르고. 그때 윤도율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큰엄마, 이정민 여사에 관한 이야기요. 우리 가족의 진정한 상속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왜 이 산장으로 우리를 불러 모았는지에 관한 진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폭풍 전의 고요처럼 곧 다가올 더 큰 진실을 예고하고 있었다. 용서와 화해는 스스로의 과거와 직면할 때만 가능하다. 지금 이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분노가 아닌 진실을 마주할 용기와 서로를 이해하려는 의지일지도 모른다. 잠시 그친 눈보라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산장의 어둠을 밝히기 시작했다. 눈이 그친 다음 날, 산장 주변에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다. 세진의 시신은 검은 비닐 가방에 담겨 구급차로 옮겨졌고, 수갑을 찬 박상철은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페트롤카로 향했다. 그의 표정은 체념한 듯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윤 회장님 가족 여러분, 진실은 결코 파묻히지 않을 테니까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그 무게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윤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무거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어깨는 이전보다 더 늙고 쇠약해 보였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오랜 비밀을 짊어진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산장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길, 가족들은 각자의 차에 흩어져 침묵 속에 귀가했다. 윤태준의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태준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야. 더 이상의 비밀도 더 이상의 거짓도 없어야 해. 3일 후 윤그룹 본사 회의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윤태준과 윤미라, 윤도현과 그의 아들 윤도율, 그리고 강하영까지. 아들을 잃은 윤태준의 아내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평소 가족 회의와는 달리 오늘 회의실에는 윤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변호사, 그리고 공증인까지 자리에 있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최 실장이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한 노인이 따라 들어왔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은 너무나 놀랍게도 박민석이었다. 박민석 씨, 당신은 죽었다고. 죽은 줄 알았겠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당신 아버지였어. 나는 단지 숨어 있었을 뿐이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그럼 박상철은? 내 아들이 맞아. 하지만 그 아이는 내 계획과는 별개로 움직였어. 내가 알기로는 그저 이 가족을 감시하고 진실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세진 군의 죽음까지는 내 의도가 아니었어. 복수는 결코 정의를 가져오지 않아. 그저 또 다른 상처만 남길 뿐이지. 윤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하게 됐네. 하지만 도대체 왜 지금 나타난 거지요? 윤재만의 진짜 유언을 전달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마지막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진실을 직면하는 것만이 우리 모두가 이 무거운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최 실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생전에 박민석 회장님께 맡기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윤도현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버지가 박민석 씨에게 유언장을 맡겼다고요? 대신했다는 그 사람에게?
박민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배신은 우리 모두가 한 일이야.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했어. 그가 평생 쌓아온 부와 권력이 결국 그에게 가져다 준 건 공허함 뿐이었으니까. 봉투가 열렸고 윤재만 회장의 진짜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나는 이 유언장을 통해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 김정우와 이상훈의 죽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정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까지. 모든 것은 나의 탐욕 때문이었다. 40년 전 나는 탐욕에 눈이 멀어 친구들을 배신했다. 그리고 10년 전 마지막 생존자였다고 생각했던 박민석마저 제거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았고 지금 이 유언을 전달하고 있을 것이다. 그의 죽음 이후 나는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 최 실장은 이어서 다음 내용을 읽었다. 이제 나의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말하겠다. 비밀 계좌의 모든 자금은 김정우와 이상훈의 가족들, 그리고 박민석에게 균등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그들의 몫이었으며 내가 불법적으로 빼앗은 것이다. 진정한 상속이란 단순한 부의 전달이 아니라 가치와 의미의 전달이어야 한다. 그리고 윤그룹의 경영권은 최 실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를 바라보았다. 윤도율에게 상속한다. 회의실이 순간 소란스러워졌다. 도율이라고? 왜 하필 그 아이에게? 박민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마지막 비밀을 말할 때가 됐군.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정민과 윤도현, 그리고 갓난아기가 있었다. 이 아이가 바로 도율이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정민이 누구였느냐는 거야. 모두가 숨죽인 채 그의 말을 기다렸다. 이정민은 내 동생이었어. 충격적인 진실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윤재만의 장남과 결혼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항상 윤도현에게 있었지.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 그 아이가 바로 도율이야. 가족의 유대는 대로 피보다 더 깊은 진실에서 비롯되지. 윤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사실이었나요? 그럼 도율은 네, 당신의 친아들입니다. 하지만 윤재만은 이 사실을 알고 격분했죠. 그는 이정민을 이 산장에 가두었고 결국 그날 밤 화재가 일어났군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해집니다. 그래. 하지만 이정민은 그 불 속에서 도율을 구해냈어.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 그럼 어머니는 윤도율의 눈에 희미한 기대감이 어렸다. 박민석은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3년 전에 해외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마지막까지 너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윤재만이 살아있는 한 그럴 수 없었지. 용서와 화해의 기회를 놓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일지도 모르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윤태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진실이 이제야 밝혀지는군. 아버지가 왜 도율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 죄책감 때문이었겠지. 인간의 선택은 강물과 같아서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 박민석은 테이블 위에 또 하나의 문서를 올려놓았다. 이건 윤재만이 죽기 직전에 내게 남긴 편지야. 그가 이정민에게 했던 일을 뉘우치고 그녀의 아들인 도율에게 모든 것을 남기고 싶다고 했어.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지.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깨달았어. 진정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가치라는 것을. 윤도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윤도율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내가 너의 아버지였다니. 모든 것을 몰랐던 건 아니야. 의심은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 그리고 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나를 윤도율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이제 그럴 시간이 있잖아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윤태주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단을 내린 듯 말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겠어. 도율이 윤그룹을 이끄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게 아버지의 진정한 바람이었을 테니까. 가족, 유대의 의미를 되찾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진정한 상속이야. 윤도율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경영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자신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말이죠. 권력과 부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시간입니다. 회의실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혼란, 슬픔, 그리고 희미한 희망까지. 한 가지 더 있어요. 세진 오빠가 남긴 USB. 거기엔 윤재만 할아버지의 모든 비밀 거래와 불법 자금 세탁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윤태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모든 것을 공개하자.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야 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어. 숨겨진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 그저 현재와 미래를 왜곡할 뿐이지. 큰아버지, 강하영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박민석은 미소를 지었다. 윤재만도 마지막엔 그렇게 결심했었지. 늦었지만 진실을 인정하기로 한 거야.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용기야. 1년 후 서울 외곽의 작은 묘지. 윤도율은 3개의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하나는 윤재만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정민의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세진의 것이었다. 모든 것이 많이 변했어요. 탐욕과 욕망이 가져온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을 치유하는 진실의 힘. 그의 뒤에는 윤태준과 윤도현, 윤미라, 그리고 강하영이 조용히 서 있었다. 1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윤그룹은 완전히 투명한 경영 구조로 탈바꿈했고 비밀 계좌의 돈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다. 윤태주는 불법 자금 세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박상철은 감형을 받아 출소한 상태였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가족 내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제 진실 앞에 함께 서 있었다. 돌아갈 시간이야. 이사회가 곧 시작돼. 윤도율은 마지막으로 묘비를 바라본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가자. 봄바람이 묘지 위로 살랑살랑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기업이 아니라 정직하게 마주한 진실과 그로부터 배우는 지혜일지도 모르지. 윤도율은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아버지, 그리고 그 유산은 우리 모두의 것이죠. 가족이란 이름의 진정한 의미처럼. 그의 어깨 위로 작은 새가 날아올랐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영혼처럼 가볍게, 자유롭게. 마지막 상속자는 결국 그들 모두였다. 과거의 진실과 미래의 책임을 함께 물려받은 사람들. 앞으로 그들이 써 내려갈 이야기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윤재만이 남긴 진정한 유산의 의미였다. 욕망의 바다를 건너 진실의 섬에 도착한 이들. 그들은 이제 알고 있다. 진정한 부는 금고에 있지 않으며 진정한 권력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오며 진정한 상속은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용기라는 것을. 봄바람이 산장의 오래된 기억을 실어 멀리 날려보냈다.